선생님, 환자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AB형 RH- 혈액 긴급. 응급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통사고로 실려온 25세 남자. 희귀 혈액형의 재고는 없었습니다. 윤경희 선생님, 선생님이 그 혈액형이시잖아요. 나는 수혈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 위 피투성이가 된 젊은 환자.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돌도 못 채우고 죽었다던 내 아들. 혹시 살아있었다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25해 전 분명히 아이는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수혈을 위해 환자의 환자복을 정리하는 순간 왼쪽 쇄골 아래 작은 반달 모양의 점이 보였습니다. 나와 똑같은 자리에, 나와 똑같은 모양으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25해 전에 죽었다고 알고 있었던 아이를 수술대 위에서 다시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산 해운대 재단병원 수술실 간호사 윤경희의 이야기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25해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부산 해운대 재단병원 수술실 간호사 윤경희입니다. 올해로 56살 이 병원에서만 30년을 일했습니다. 수술실 조명은 내 인생과 참 닮았습니다. 뜨겁고 눈부시지만 그 아래에선 누구도 진심을 숨길 수 없는 곳이죠.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뜨고 수술 가운을 입고 메스를 준비하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반복 속에는 언제나 비어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 아들의 빈자리였죠. 25해 전 태풍이 몰아치던 그해 11월 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을 때 밖에선 빗소리가 천둥처럼 울렸고 정전으로 병원 전체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는 동안 나는 분만실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깃털처럼 가늘고 불안했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산모님, 아이가 너무 약합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심장도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그날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인큐베이터 속에서 보냈습니다. 작은 산소관에 의지한 채 유리병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던 아기였습니다. 나는 매일 인큐베이터 앞에 서서 아이의 작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너무 가늘어서 바람에 부러질 것 같았죠. 그렇게 석 달이 지났고 아이는 조금씩 회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히고 나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집에 데려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돌 무렵 갑작스러운 폐렴이 아이를 덮쳤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이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았죠. 나는 그날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장례식도 조촐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떠난 뒤였고 친정 식구들만 와서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수술실로 돌아왔습니다. 죽은 아이 대신 다른 환자의 아이를 살리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수술실에 들어가서 어린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내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으니까요. 동료들은 내가 냉정하다고 말했습니다. 환자가 죽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 안의 눈물은 이미 25해 전에 다 말라버렸다는 것을요. 오늘도 수술 일정표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맹장 수술 2건, 오후에는 담낭 제거 수술이 잡혀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자꾸만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잃던 그날의 빗소리, 차가워진 아이의 손, 그리고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아이의 마지막 표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술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걸까요? 그때 갑자기 응급 호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빨간 경광등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술복을 입은 채로 뛰어갔습니다. 응급실 입구에는 이미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다수 들어옵니다. 20대 남성 1명 중상, 복부 관통상에 대량 출혈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각자 위치로 이동하세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도 본능적으로 응급 카트를 끌고 대기 위치로 갔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리고 들것이 내려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젊은 남자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핏자국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찢어진 옷 사이로 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의료진들이 일제히 환자를 둘러쌌고 바이탈 체크가 시작됐습니다. 혈압 70에 50, 맥박 130, 산소 포화도 88%, 위험 수준입니다. 즉시 수혈 준비하세요. 혈액형 확인이 급선무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응급실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AB형 RH-입니다. 희귀 혈액형이었습니다. 혈액은행 담당자가 황급히 전화기를 들었지만 곧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고 없습니다.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병원에 연락해도 최소 30분은 걸립니다. 하지만 환자는 30분을 기다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고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윤 선생님, 윤경희 선생님 혈액형이 ABRH- 아니었나요? 순간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혈액형입니다. 즉시 수혈실로 안내됐고 나는 침대에 누워 팔을 내밀었습니다. 간호사가 능숙하게 주사 바늘을 찾아 꽂았고 붉은 피가 튜브를 따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혈실 옆 침대에는 그 젊은 남자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하느라 분주했고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환자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피와 먼지를 닦아낸 얼굴은 생각보다 젊고 단정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수술복을 정리하며 명찰을 확인했습니다. 강민호, 25세, 직업은 대학원생이라고 나와 있네요. 강민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 피가 튜브를 타고 흐르는 동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무언가와 다시 연결되는 느낌이랄까요.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고 손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25해 전 기억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처음 품었던 그날, 신생아실 간호사가 웃으며 했던 말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경희 씨, 봐요. 이 아이 쇄골 아래에 반달처럼 생긴 점 있죠? 신기하네요. 엄마랑 똑같아요. 나는 당시에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약해서 살릴 생각만 했지, 점 같은 건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이 왜 떠오르는 걸까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왼쪽 쇄골 부분을 만져봤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작은 반달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라 평생 잊고 살았던 것이었죠. 수혈이 끝나고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간호사가 부축해줬고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옆 침대의 강민호를 보는 순간 또다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 사람이 낯설지 않을까요? 왜 이 사람의 피와 내 피가 섞이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질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대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가빴습니다. 동료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은데요.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민호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내 피가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간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강민호라는 환자는 응급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수술실 근무였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그 환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퇴근길에 일부러 그 병동 앞을 지나가기도 하고 동료 간호사에게 슬쩍 환자 상태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무사히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오후 병동 순회 업무 지원을 나가게 됐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수술실 간호사들도 때때로 병동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나는 6층 외과 병동으로 올라갔고 담당 간호사에게 환자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 속에 강민호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612호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환자복과 시트를 들고 그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강민호는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있던 상처는 많이 나아 보였고 안색도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복 교체하러 왔습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새 환자복을 건넸습니다. 강민호가 상체를 일으키며 입고 있던 환자복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강민호의 왼쪽 쇄골 바로 아래, 그곳에 작은 반달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색깔도 크기도 위치도 내 몸에 있는 점과 똑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환자복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나는 황급히 그것을 주워들며 태어난 척했지만 속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강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럼 천천히 갈아입으세요. 나는 서둘러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와 벽에 기대섰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의 점이라니.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날 밤 나는 병원에 남았습니다. 동료들이 다 퇴근한 후 나는 지하 2층에 있는 오래된 서류 보관실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디지털화되기 전에 옛날 의료 기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 불빛은 깜빡거렸습니다. 나는 1999년 11월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5해 전 내가 아이를 낳았던 그날의 기록을요. 박스를 하나하나 열어보며 서류를 뒤졌습니다.
오래된 종이들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잉크는 발에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1999년 11월 3일자 분만 기록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침착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날 분만실에는 2명의 산모가 있었습니다. 윤경이 남아 출산, 체중 2.8kg, 생존 가능, 인큐베이터 입원 조치. 내 기록이었습니다. 그 아래 또 다른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수연 남아 출산, 체중 3.1kg, 위독 상태, 산소 포화도 35%.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수연의 기록 옆에 빨간 펜으로 재배정이라고 쓰여 있었고 괄호 안에 긴급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배정이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다른 서류들도 찾아봤습니다. 신생아 관리 일지, 인큐베이터 사용 기록, 모든 것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1월 3일 밤 정수연의 아이는 출생 직후 위독 판정을 받았고 인큐베이터 1번에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11월 4일 새벽 기록을 보니 인큐베이터 1번에는 다른 아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건강 상태 양호, 체중 증가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정수연의 아이였을까요? 기록은 혼란스러웠고 어떤 부분은 지워진 흔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정수연이라는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수연. 해운대 재단병원 이사장 한은옥의 며느리였습니다. 재단 이사 정태훈의 부인이었죠. 병원 내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집안의 며느리, 그런데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날 아이를 낳았다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재배정, 긴급, 지워진 기록, 그리고 바뀐 인큐베이터 배치. 모든 것이 한 가지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풍이 몰아치던 그 혼란 속에서 아이가 바뀐 게 아닐까요? 정수연의 위독한 아이 대신 건강했던 내 아이가 그 집안으로 간 게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키우려 했던 아이는 사실 정수연의 아이였던 건 아닐까요? 나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추측일 뿐이었죠.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강민호의 쇄골 아래 반달 모양점,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서류 보관실에서 나온 뒤 며칠 동안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날 밤의 기록들 뿐이었습니다. 재배정, 긴급, 바뀐 인큐베이터 번호, 그리고 강민호의 반달 모양 점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가능성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으니까요. 그저 추측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 추측을 확인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경희 선생님, 잠시 인사팀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사팀장실로 들어가자 책상 너머로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서류 몇 장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지난주 목요일 밤 10시경 지하 서류 보관실에 들어가셨죠? 무슨 일로 그곳에 가셨습니까?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인사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함은 무엇입니까? 보관실은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특히 환자 의료 기록은 더욱 그렇고요. 윤 선생님이 열람하신 1999년 분만 기록, 그 중에는 정수연 여사의 기록도 포함되어 있던데 이것을 무단으로 열람한 이유가 뭡니까?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과거가 궁금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거가 궁금해서요. 윤 선생님, 그 과거는 당신 것이 아닙니다. 정수연 여사는 우리 재단 이사님의 부인이셨습니다. 무단으로 그분의 의료 기록을 열람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정 위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정씨 집안의 비밀을 건드린 것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인사팀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자택 대기 처분입니다. 그동안 병원 출입은 금지되며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이 외부로 새어나간다면 그땐 징계가 아니라 해고 처분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며 나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5해 전 진실을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내가 먼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경희 선생님 맞습니까? 저는 정국배입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국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5해 전 해운대 재단병원 산부인과에서 일하던 조산사였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정국배는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요즘 옛날 일을 조사하고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1990년 11월 3일 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으신 거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정국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그날의 일로 25년을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은퇴했으니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다음 날 오후 나는 해운대 구석의 작은 찻집에서 정국배를 만났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가득했고 눈빛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국배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은 태풍이었습니다. 병원 전체가 정전되고 비상 발전기만 돌아가던 밤이었죠. 분만실에는 2명의 산모가 있었습니다. 윤경희 선생님과 정수연 여사였습니다. 정국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 선생님 아이는 약했지만 생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연 여사 아이는 거의 숨이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30% 아래로 떨어졌고 심박수도 불규칙했죠.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정수연 여사 시어머니인 한은옥 이사장님이 분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한은옥 이사장은 의료진을 모두 내보내고 나에게만 남으라고 했습니다. 정국배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씨 집안의 피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자를 살려야 한다고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옆방에 있던 윤 선생님의 건강한 아이를 데려오라는 뜻이었죠.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건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은옥 이사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국배 씨, 당신 딸이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죠? 서울대병원 레지던트라고 들었는데 그 자리 유지하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협박이었습니다. 정국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딸 때문에 굴복했습니다. 윤 선생님 아이를 인큐베이터에서 꺼내 정수연 여사의 아이라고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연 여사의 위독한 아이를 윤 선생님 아이라고 기록했죠.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키우려 했던 아이는? 정국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연 여사의 친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돌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났죠. 정국배의 고백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25해 동안 내가 키우려 했던 아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었고, 진짜 내 아들은 다른 집안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강민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쇄골 아래 반달 모양점 같은 희귀 혈액형, 모든 것이 일치했으니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정국배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재단은 모든 것을 부정할 것이고 나는 다시 한번 아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자택 대기 기간 동안 나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25해를 후회했습니다. 왜 그날 밤 아이 곁을 떠났을까요? 왜 인큐베이터 번호를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무 의심 없이 병원을 믿었을까요? 모든 것이 내 잘못 같았습니다. 자택 대기 6일째 되던 날 저녁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 총무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윤경희 선생님, 급히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정수연 여사께서 오늘 오후 돌아가셨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연이 죽었다니. 총무팀 직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본관 지하 1층 9호실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조문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연. 25해 전 나와 같은 날 아이를 낳았던 여자. 내 아들을 빼앗아간, 아니, 어쩌면 그녀도 피해자였을지 모르는 여자. 그 여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자택 대기 중이었지만 조문은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문상객들은 대부분 돌아가고 조용했습니다. 분향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정국배였습니다. 늙은 조산사는 작은 상자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정수연 여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불렀습니다. 이걸 윤경희 선생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부탁이니 받아주십시오.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 발찌 2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에는 윤경희 아들이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정수연 아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인큐베이터 안에 아기 2명이 찍혀 있었고, 뒷면에는 손글씨로 1999년 11월 3일 그날 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요? 혹시 정수연이 증거를 남기려고 한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봉에는 윤경희 선생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3장 분량의 긴 편지였습니다. 정수연의 필체였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는데 첫 문장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윤경희 선생님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이미 많이 아픕니다. 의사들은 길어야 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25해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요. 그날 밤 태풍이 몰아치던 밤에 제 아이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했고 저도 절망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옆방에 건강한 아이를 데려오라고. 정씨 집안의 피는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건 범죄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조산사를 협박했고 결국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제 품에 안겼고 저는 그 아이를 제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민우입니다. 선생님의 친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선생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우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제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민우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고 저는 그 아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민우는 선생님의 아들입니다. 쇄골 아래 반달 모양점도 선생님께 물려받은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부탁드립니다. 민우를 사랑해 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저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운명이 바뀐 불쌍한 아이일 뿐입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5해 만에 찾은 진실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었고 내 곁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정수연의 편지와 아기 발찌 그리고 사진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자택 대기 처분 중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고 내 아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병원장실 문을 두드렸고 비서가 나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병원장 뒤에는 한은옥 이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이 나를 향했을 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병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 간호사 자택 대기 중인데 무슨 일로 왔습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와 발찌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25해 전 진실입니다. 정수연 여사가 남긴 고백입니다. 병원장이 편지를 집어들었고 한은옥 이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병원장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 간호사,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미 25년이 지난 일입니다. 지금 와서 무엇을 어쩌자는 겁니까?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병원장을 쳐다봤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강민호는 제 친아들이라고요. DNA 검사를 하면 다 밝혀질 일입니다. 병원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DNA 검사요. 환자의 동의 없이 어떻게 검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친자로 밝혀진다 해도 민호 씨는 이미 성인입니다. 법적으로 정씨 집안의 자손이고요. 한은옥 이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 간호사, 당신은 지금 우리 집안을 모욕하고 있소. 죽은 며느리의 명예를 훼손하고 손자를 혼란에 빠뜨리려 하고 있소. 이것이 바로 허위사실 유포요. 명예훼손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정수연 여사가 직접 쓴 편지고 전국배 조산사의 증언도 있습니다. 한은옥 이사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전국배요. 그 사람 딸이 지금 서울대병원 교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 잃고 싶지 않으면 함부로 증언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도 마찬가지요. 죽은 사람이 쓴 편지라는 것을 누가 증명하겠소. 필적 감정을 해도 며느리는 이미 세상에 없으니 확인할 방법도 없소. 나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윤경희 간호사, 당신은 오늘부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습니다.
환자 기록, 무단 열람, 허위사실 유포, 재단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입니다. 당장 병원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5해를 일한 병원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오히려 내가 먼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직장도 명예도 그리고 아들을 찾을 기회까지.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윤 선생님, 급한 상황입니다. 강민호 환자가 다시 내부 출혈이 시작됐어요. 수술이 필요한데 피가 부족합니다. AB형 RH- 혈액이 지금 당장 필요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호가 위험하다니. 나는 다시 병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직원들이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윤 선생님, 출입 금지 처분 받으셨잖아요. 나는 그들을 밀치고 응급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민호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혈이 시급합니다. 나는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피를 쓰세요. 제가 같은 혈액형입니다. 의사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윤 선생님, 하지만 지금 출입 금지 상태잖아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 아이를 살려야 해요. 제 피로 살릴 수 있다면 당장 뽑아가세요. 의료진들이 잠시 망설였지만 환자의 상태가 위급했기에 곧 수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민호 옆 침대에 누웠습니다. 주사 바늘이 팔에 꽂히고 내 피가 튜브를 따라 흘러갔습니다. 민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버텨라, 아들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의 피가 너를 살릴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해 만에 찾은 아들을 이렇게 또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좋았습니다. 직장도 명예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만큼은,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수혈이 끝나고 민호는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나는 수술실 밖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보안요원이 와서 나를 내보내려 했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수술대 위에 있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3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고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윤 선생님 피 덕분에 살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살았다는 말에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회복실을 거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는 아들의 모습이 25해 전 인큐베이터 속 아기와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유리 너머로 아이를 바라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본 아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었고 진짜 내 아들은 다른 집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아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 후 민호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나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눈을 뜨고 나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또 저를 살려주셨네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할 말이 있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정수연 여사의 친아들이 아니야.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25해 전 진실을 말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밤, 2명의 산모, 바뀐 아이, 그리고 쇳골 아래 반달 모양점까지. 민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친엄마야. 25해 동안 널 찾아왔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환자복 단추를 풀었습니다. 왼쪽 쇳골 아래, 그곳에는 정말로 작은 반달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점을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상했어요. 어머니한테는 이 점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라고 하셨지만 전 항상 궁금했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나는 내 쇄골 부분을 민호에게 보여줬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정수연 여사는 내 양어머니셨어. 그분도 피해자였고 널 진심으로 사랑했던 분이야. 민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민호가 물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확실해질 거야. 민호가 동의했고 우리는 그날 바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자 관계 확률 99.98%. 윤경희와 강민호는 생물학적 모자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손에 들린 결과지를 보며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5해 만에 찾은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민호도 결과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민호와 함께 병원장실로 갔습니다. 한은옥 이사장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DNA 검사 결과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면에서 제 친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은옥 이사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윤 간호사,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 아이가 우리 집안을 살렸소. 정씨 가문을 이은 유일한 핏줄이요. 이제 와서 생물학적 어머니라고 주장한들 민호는 이미 우리 집안 사람이요. 그때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더 이상 정씨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한은옥 이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호야, 내가 무슨 소리를.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누구 아들인지, 어떻게 이 집안에 오게 됐는지. 저는 거짓 위에 세워진 가문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진짜 어머니는 저기 계십니다. 민호가 나를 가리켰습니다. 한은옥 이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정신 차려라. 내가 지금까지 누린 게 뭔지 알아. 이 병원도 재산도 모든 게 정씨 집안 덕분이야.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재산도 가문도. 그저 진실 속에서 살고 싶을 뿐입니다. 병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강민호 씨,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한은옥 이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가거라. 하지만 우리 집안 성은 버리고 가라.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윤민호입니다. 민호가 윤민호라는 이름을 선택한 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한은옥 이사장은 더 이상 우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명백했고 정수연의 편지는 진실을 증명했으며 전국배 조산사도 결국 공식 증언에 나섰습니다. 딸의 미래를 협박당했던 25년 전과 달리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재단은 일주일 후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해운대 재단병원은
1999년 11월 3일 발생한 신생아 바꿔치기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시 병원 관계자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윤경혜 씨와 강민호 씨 두 모자가 25년간 헤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이에 재단은 모든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신생아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과문이 발표되자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재벌 병원 신생아 바꿔치기 사건, 25년 만에 밝혀진 충격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병원 앞에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나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우리 이야기를 알릴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병원은 나에게 정식으로 사과했고 명예복직 조치를 내렸습니다. 수술실 문에는 다시 내 이름표가 걸렸습니다. 윤경희 수술실 수간호사. 25회를 일한 그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고 후배 간호사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쁜 것은 아들을 찾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직장도 명예도 중요했지만 민호를 되찾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한 달간의 회복 기간을 거쳐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나는 민호를 데리러 병실로 갔습니다. 민호는 이미 짐을 다 챙겨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서자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됐어요. 어머니라는 호칭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민호의 짐을 들고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나는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우리 집.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부서지는 파도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25해 전에도 이 바다를 봤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절망 속에서 이 바다를 바라봤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과 함께 이 바다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민호에게 방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2층 집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민호는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집이네요.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 집이야. 민호가 짐을 풀기 시작했고 나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25해 만에 아들을 위해 밥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설렘과 떨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대학원 계속 다니려고 해요. 공부를 마치고 싶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정수연 어머니 산소는 어쩌죠? 나도 그분이 보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호는 진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자. 그분도 내가 찾아주길 바라실 거야. 다음 주 주말 우리는 함께 정수연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민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했어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나도 옆에서 묵념했습니다. 정수연도 피해자였습니다. 시댁의 강요로 아이를 바꿨지만 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 사랑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두 분 다 어머니예요. 저를 낳아주신 분과 저를 키워주신 분. 두 분 모두 제 어머니입니다. 나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 거야.
수술실 조명 아래에서 나는 오늘도 생명을 살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저녁과 함께요. 25해 만에 찾은 아들, 반달 모양점 하나가 밝혀낸 진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수술등 아래 작은 반달 모양점 하나가 25해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윤경이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되찾았고, 강민호는 자신의 진짜 이름, 윤민호를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채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